안녕하세요. 인생의 지옥문에 들어갔다. 최근에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40대 남성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기적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얼마 전만 해도 이런 말을 들을 때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왜냐고요? 기적은 여유 있고 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갖는 꿈 정도로 여겼기 때문이죠. 하루 중 절반 이상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고 퇴근하면 또 뻗어서 자는 게 전부인 평범한 직장인에게 기적이라뇨. 그런데 반년 전 제가 인생 최대의 고비를 겪고 있을 때 제게도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기적을 믿게 되었는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운이 없는 걸 타고났습니다. 고향 친구들에게 없을 무에 복복자를 써 운이 없다는 뜻인 무복이라고 불렸을 정도였으니까요. 제 일화는 친구들한테 유명한데 몇 개만 말해보자면 먼저 초등학교 때 원통에 모래주머니를 던져 넣으면 통 안에 적힌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운동복부터 신발, 책가방 등 여러 개의 선물이 있었는데 저는 40개의 원통에서 단 한 개뿐인 꽝을 맞춰 운동장 정가운데서 대성통곡을 했었죠. 그것뿐이게요. 100% 당첨된다는 길거리 이벤트에서는 상품이 없어 무효를 당한 적도 있었고, 로또는 그 흔한 5천 원짜리도 당첨된 적이 없으니 세상의 부르는 제가 다 가져가는 격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제 주변에서는 운도 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취업 준비를 할 때도 1차, 2차 시험까지 다 합격하고 형식상 보는 면접만 통과하면 되는 거였는데 신입 택시 기사님이 지역명을 잘못 들어서 면접에 그만 늦어버려 떨어졌죠. 이것도 과연 실력 문제일까요? 이 정도 되니 내가 정말 쓸모가 없는 놈인가라는 생각도 여러 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낯선 서울에서 치열하게 준비하던 취업도 포기하고 여자 만날 생각도 접은 채 어머니 집에서 농사를 도우며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간 불운의 서러움을 한 방에 달래줄 그녀가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예, 영기라. 너 서울 아가씨랑 맞선 들어왔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어머니, 서울 아가씨가 나 같은 촌놈이 뭐가 좋다고 맞선을 보겠어요. 그리고 난 이 생에 여자 운도 없을 거예요. 기대 마세요. 뭐시? 찰싹.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니는 제 등을 후려치셨습니다. 모태 솔로인 것도 서러운데 여자 문제로 어머니께 등짝까지 맞았으니 괜히 서러워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 자식아, 네가 맨날 나는 운이 없네, 운이 없네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너한테 오려는 운도 다 달아나는 게지. 서울에 있는 네 고모가 특별히 마련한 자리야. 그리고 이번 아가씨가 네 사진 봤는데 마음에 든단다. 그러니 군말하지 말고 주말에 나가봐. 너, 너 올해까지 이 어미랑 같이 한 집에 살 생각이거든.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어머니의 불호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나이 먹도록 여자를 만난다는 소식도 없고 여자친구를 데려온 적도 없는 저는 어머니의 유일한 근심이자 걱정이었으니까 말이에요.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어머니께서 이번 해에는 큰 결심을 하셨는지 올해만 벌써 세 번째 맞선이었죠. 서울 아가씨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었던 저는 툴툴거리긴 했지만 내심 내가 마음에 든다고? 그럼 나도 이제 연애할 수 있는 건가? 라며 일명 김칫국이라 불리는 것을 원샷, 투샷 때려 넣고 있었죠. 드디어 맞선 날이 되었고 저는 아침부터 이발소에 가서 머리 손질을 하고 괜히 설레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맞선 준비를 했죠. 어머니가 서울 아가씨라고 부르던 맞선녀는 때마침 충청도로 출장이 잡혀 있어서 오전에는 업무를 보고
점심때인 12시쯤 절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린 운명이라며 얼마나 설레발을 쳤는지 12시가 됐을 무렵 촌스러운 체크무늬 벽지로 가득 찬 커피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련된 여성분이 들어왔고 심지어 제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김영길 씨 맞죠? 아, 네. 혹시 미영 씨? 네. 실물이 훨씬 남자답게 생기셨네요. 반가워요. 당돌하게 먼저 손을 내미는 미영 씨. 여러분도 이 미영 씨가 누군지 아시겠죠? 네. 예상하시는 대로 지금의 제 와이프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미녀와 야수 같다고나 할까요? 부모님과 농사를 지으며 까맣게 타고 촌스러운 저와 달리 와이프는 상상 속에서 그리던 대표적인 서울 아가씨였죠. 하얀 피부에 긴 생머리, 분홍색 정장, 그리고 뾰족 구두까지 저는 와이프에게 말 그대로 첫눈에 홀딱 반해버렸답니다. 드디어 제게도 운이 따라주려나요? 와이프도 제가 싫지 않은 눈치였고요. 그렇게 저는 서울과 충청도를 오가며 1년의 연애 끝에 와이프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결혼한 저는 넘치도록 기뻤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데 하늘이 내게 와이프를 주고 무엇을 가져갈까 하는 멍청한 생각도 가끔 들었죠. 평생을 불운으로 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습관적 쪼그라들미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와이프를 꼭 빼닮은 예쁜 딸을 낳았고 이듬해에는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쯤 해외에 있던 제 절친 대수가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대수는 중학교 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쭉 고향에 같이 살았던 친구이자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수는 귀국하자마자 집들이 오겠다고 했고 아이들 기저귀며 옷에 장난감 등을 양손 가득 바리바리 싸왔죠. 평소 와이프에게 대수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와이프도 전혀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대수 씨 반가워요. 남편이 대수 씨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던지 가끔은 제 친구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친숙하더라니까요. 뭐 솔직히 질투도 좀 났고요. 이 사람은 저보다 대수 씨 이야기할 때 더 다정하거든요.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닌가 걱정까지 했을 정도라니까요. 와이프의 가시돋친 말에 저는 괜히 뜨끔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와이프가 질투할 만도 했던 게 와이프에게는 연애 때 외에 편지를 써준 적이 없는데 대수와는 수시로 국제우편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리고 과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대수랑 뭐뭐 했는데, 대수랑 어딜 갔는데 라고 했으니 말이죠. 하하, 영길이 이 자식이 괜히 재수씨 질투하라고 그랬나 봐요. 저는 언제나 재수씨 편이니까 영길이 이 녀석이 힘들게 하면 저한테 언제든 꼭 말해요. 알겠죠? 뭐? 야, 너 나한테 힘으로 안 되는 거 모르냐? 이 자식이? 야, 넌 나한테 안 돼, 임마. 오랜만에 팔씨름 한 판 해? 대수와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게 얼마만인지. 그날 대수와 저는 5년 만에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셨고 다음 날은 저와 함께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니, 아니 이게 누구냐? 대수, 내 막내 아들 대수가 왔구나. 아휴, 낯선 땅에서 5년이나 있느라 고생했다. 얼른 들어오너라. 아픈 곳은 없고. 그럼요.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미인이시네. 아직도 이 동네 외모로는 어머니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쵸? 이게 또 이 애미 놀리느라고. 어여 들어와. 밥 먹자. 네, 어머니. 저 어머니 음식 먹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저 오늘 2공기, 아니 3공기 먹을 거예요. 저보다 대수에게 더 친절하신 어머니. 어머니는 20년 전 대수를 처음 보자마자 본인의 막내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내리사랑이라고 하면 설명이 될까요? 처음 대수를 만났을 때가 중학교 입학식이었는데 그때 대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입을 삐쭉 내밀며 발로 잔돌들을 퍽퍽 차고 있었죠. 산이며 논으로 쉼없이 뛰어놀아 얼굴이 새까맣게 탄 동네 친구들과 달리 그때의 대수는 지금의 제 와이프처럼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뼈밖에 없을 정도로 야위었습니다. 이런 대수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부모가 바람나 아이를 늙은 할머니한테 맡겼다 라며 수군덕거렸는데 단 한 사람, 저희 어머니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대수에게 수군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면 이 할 일 없는 여편네들 같으니라고 그럴 시간에 가서 방이라도 한 번 더 닦아. 어린애 두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주. 대수 부모가 바람 피우는 거 당신들이 봤어? 봤냐고. 대수는 부모 없이 시험도 100점씩 척척 맞아오더구만. 왜? 대수 똑똑한 게 질투나서 그래? 라며 동네에서 목청 높여 고래고래 지르셨죠. 그리고 왜 아주머니가 난리예요? 아주머니가 대수 엄마라도 돼요? 라는 말을 들을 땐 내 아들 맞아. 그러니까 다들 대수 건드리지 마. 또 한 번 그런 소리 짓거리고 다니다간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라며 엄포를 놓으시곤 하셨어요. 남 일은 보고도 모른 척, 들어도 안 들리는 척, 신경 쓰지도 말아라라며 누누이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새로운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바로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대수 할머니께 맡겨놓고 챙겨준다면서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었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되려 어머니께 대단하다고 하셨죠. 어머니께서 유독 대수 일에만 목소리를 높이셨던 건 대수 할머니가 어머니에겐 친정엄마와 다름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경상도에 근무하시며 어머니를 만났는데 결혼하고 나서 고향인 충청도로 이사를 하시는 바람에 어머니는 친정 부모님과 2, 3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셨거든요.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셨던 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이 자주 그리웠는데 그때마다 대수 할머니께서 친정 엄마의 역할을 대신 해주셨다네요. 그래서 대수 할머니 손주인 대수를 어머니께서는 막내 아들 삼으셨던 거고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대신 우리 어머니가 대수를 살뜰히 챙기게 된 거죠. 어머니는 저와 형보다 대수에게 더 지극정성이셨는데 사고로 일찍 부모를 여인 대수가 늘 마음 한구석에 보이지 않는 가시처럼 어머니를 아프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대수는 엄마 엄마 하면서 곧잘 따랐고요. 그러니 대수는 어머니의 밥을 먹고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수와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2년 뒤 대수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고 그 뒤로는 우리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았죠. 아가, 너 5년 동안 굶었니? 좀 천천히 먹어라. 어머니, 어머니 음식은 진짜 세상 최고예요. 대수 장가도 갔겠다.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까요? 뭐? 아서라. 저놈 장가 보내는 것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까지 노총각으로 여기 와서 살면 이 애미 돌아가신다. 아니 어머니, 대수는 아가고 저는 저놈이에요? 너무하시네요. 엥? 너 지금 그 나이에 질투하는 게냐? 이렇게 어머니 대수랑 셋이 웃고 떠드니 대수가 한국으로 돌아온 게 조금씩 실감나는 것 같았죠. 그때 제 기분은 가족 모두 한국에 있고 이제 나는 행복한 일만 생길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들 정도였답니다. 예를 들면 로또 1등 같은 거 말이에요. 하루는 야, 대수야, 너 내가 왜 로또 안 사는 줄 아냐? 뭐? 무불이라? 너 예전부터 별명이 무불이었잖냐? 나 이제 무불 아니야. 내가 촌에서 벗어나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도 딱 합격했잖냐. 그리고 내게 이렇게 과분한 와이프도 있고 토끼 같은 자식들도 있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형도 일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 명문고 명문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일하는 너도
내 옆에 이렇게 딱 있는데 내가 왜 무분이냐? 아, 다 필요 없고 내가 로또를 안 사는 건 비밀인데 이리 와봐. 저를 의아해하며 제게 귀를 쭉 내미는 대수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죠. 요즘 내가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이런 적이 없었잖냐. 그래서 내가 지금 로또 사면 1등이 당첨될 것 같단 말이야. 이건 확실해. 그런데 내가 1등 되면 허파에 바람 들어서 혹시나 딴 생각할까 봐. 그래서 일부러 안 사는 거야, 이 자식아. 라며 대수의 어깨를 톡톡 쳤죠. 뭐? 이 미친놈. 네가 요즘 진짜 복에 겼긴 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대수랑 얼싸안고 난 이제 행운의 사나이다라며 한껏 흥에 취해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충격적인 소리를 들으면 순간 주변 소음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사람이 멍해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받았던 그 전화가 저를 딱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삐 하는 소리가 머릿속을 지배해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그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몸은 덜덜덜 떨려댔죠. 이날 밤은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에도 제게 잊지 못할 밤입니다. 왜냐고요? 이날은 저희 형의 부고를 들은 날이었으니까요. 스멀스멀 다가오는 폭풍 전야 같은 시간이라는 걸 모른 채 저는 세상 다 가진 듯 행복에 겨워 있었던 거죠. 타고난 운은 어쩔 수 없다더니 제가 조금이라도 행복해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초를 쳐대는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혹시 김영수 씨 동생분 맞으십니까? 저 형사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김영수 씨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지금 병원 영안실에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병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갑자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 몸을 떨었는데 사시나무 떨리듯 떤다라는 표현이 딱 그 당시 제 모습과도 같았어요. 대수와 함께 뛰어간 병원 영안실에서는 정말 형이 누워 있었고 차갑게 식은 형을 눈물로 한번 안아보고 나서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3살 많은 형은 존재만으로도 저를 무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참 가부장적이셨어요. 남자는 어딜 가서도 시원시원하게 말해야 하고 남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등등 남자는 이래야 해 저래야 해를 항상 입에 달고 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성격에 매사 조용한 저희 형이 마음에 들 리 없었고 사고를 달고 사는 저 또한 아버지께 자주 혼이 나곤 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형은 제 잘못도 본인이 했다며 대신 혼나주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형은 제가 친구들이랑 싸우고 들어오는 날이면 다음날 학교로 쫓아와 내 동생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도 가만 안 둔다며 친구들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어요. 평소에는 말도 없고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성격이 아닌데 유독 제 일에는 감정 표현이 솔직했다고나 할까요? 형에 대해 짧게 말하자면 동생 바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형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동안 저는 대체 과연 뭘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이랑 같이 살던 친구에게 물어보니 형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형이 평소 의지하던 회사 선배가 퇴사하면서 본인 사업을 하고 싶은데 형 이름으로 사업자를 만들어 달라며 꼬셨다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 신용불량자 상태라 사업자를 낼 수 없다면서 말이죠. 형이 처음엔 무슨 일인지 잘 몰라 거절했는데 그 선배라는 사람이 하루가 멀다고 형네 집 앞에 찾아와서 형에게 끈질기게 매달렸다고 해요. 심지어 형한테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 촌에서 올라와 자리 못 잡을 때 도와준 게 누구냐. 은혜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갚냐. 너처럼 못돼 먹은 놈은
내가 과장님한테 말해서 너 당장 자르라고 할 거다. 라며 협박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그렇게 시달리다 들어오면 형 친구와 술 한잔하면서 의논하곤 했는데 형 친구 말로는 형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느끼다가 나중엔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얘기하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회사 선배를 따라다니며 사업자를 만들어줬는데 글쎄 이 사람이 본인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세금은 하나도 안 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저기 세금 계산서를 남발하여 발행했고 그 때문에 분기마다 매출 부가세가 5, 6천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형은 이조차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세금 못 내겠다며 뻔뻔하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대로 회사 폐업하면 네가 이 세금들 다 갚아야 한다고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형을 그렇게 협박해 형 명의로 신용대출까지 받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있자니 형이 원망스러워 형 친구에게 우리 형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모자랄 수가 있어 라며 소리쳤는데 형 친구가 나지막이 말하더군요. 영길아, 네 형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 직장 네 아버지가 친구 통해 어렵게 잡아준 직장이잖냐. 부모님이랑 농사 짓는 거밖에 모르던 애가 사회생활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웠겠어. 네 형 이번엔 보란 듯이 성공해야 한다고 하더라. 더 이상 부모님께 손 벌린 아들로 살기 싫다고. 동생한테도 민폐 끼친 형으로 남고 싶지 않다고 말이야. 그런데 안 해주면 직장에서 자른다는데 걔가 그 심성에 안 해주고 버틸 재간이 있겠어? 사기친 놈이 나쁜 자식이지. 불쌍한 네 형 그만 미워해라. 그래도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해. 남은 가족들은 어쩌라고. 머저리 같은 놈. 네 형이 사채까지 썼나 보더라고. 네 형 그렇게 되고 나서야 집으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더라. 나도 그래서 알았어. 순식간에 몇 억으로 풀어버린 빚을 네 형이 감당하긴 너무 힘들었겠지. 미안하다 영기라. 영민이가 일이 다 잘 풀리고 있다길래 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걸 믿은 내가 미친놈이지.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형 친구가 한마디 한마디 뱉을수록 저는 숨이 조여왔어요. 우리 형 정말 세상 둘도 없는 바보 아닌가요? 전 속으로 바보 천치라며 온갖 욕도 했습니다. 형의 장례식은 부모님 없이 저와 대수 둘이서 치렀죠. 장이 치러지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무리하게 직장 생활을 요구한 탓에 큰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장례식장 밖 벤치에서 연신 술만 들고 계셨습니다. 왜 부모상은 자식들이 꾸역꾸역 밥 한 숟가락은 넘기는데 자녀상은 부모가 상주석에 서 있지도 못하고 밥 한 술 뜨지도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딱 그러셨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어머니는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으셨죠. 그리고 눈물 콧물로 온몸에 수분이란 수분이 다 빠져버렸는데 그 상황에서도 울다 혼절하기를 반복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 혼절하셨을 때 링거줄을 꽂아놨는데 이내 눈을 뜨셔서는 자식이 죽은 마당에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러시며 살갗과 같이 손등에 있는 바늘을 뜯어내어 던지시고 오열하셨죠. 그 바람에 제가 응급실도 몇 번이나 쫓아 올라갔고요. 형의 장례식이 끝나고 저와 대수는 형을 그렇게 만든 사람을 잡으려고 백방으로 쫓아다녔죠. 그런데 사기도 아무나 치는 게 아니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만나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다짐한 사기꾼은 모든 정황을 싹 지운 채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거든요. 대수와 친한 변호사의 도움과 재산 포기각서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듯 보였는데 문제는 따로 있었죠. 바로 제 어머니요.
늘 밝고 호탕하신 어머니였는데 형의 죽음 이후로 어머니는 표정 없이 하루하루를 억지로 살아가셨으니까요. 전에는 손주들을 보겠다며 양손 가득 반찬을 지시고 기차 타고 오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데리고 가도 머리 몇 번 쓰다듬어 주시고는 바로 돌아 누우시곤 하셨습니다. 지금 사연을 쓰며 떠올려 보니 저와 쏙 빼닮은 제 아들이 형이랑도 많이 닮아 어머니께서 더 슬퍼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게 어머니는 하루하루 더 말라가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가만두고 볼 수 없다는 와이프는 틈이 날 때마다 아이들과 부모님 집에서 머물며 어머니의 수발을 들곤 했어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울하고도 우울한 일상이었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정해진 시간대로 흘러가 버렸죠. 여러분, 나는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과거에 사는데 시간만 훅 지나가 버려 내가 과거에 사는지 현실에 사는지 구분을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딱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티는 내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 모두 그렇게 지냈겠죠. 서울과 충청도로 오가며 무던히 노력해주는 와이프를 보며 집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어김없이 형이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어느새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슬슬 농사일을 다시 시작하셨고 어머니도 조금은 기력을 회복하신 듯 했습니다. 대수는 사업 준비로 바빠 못 본 지 꽤 됐지만 틈틈이 저와 어머니께 연락을 했고요. 무뚝뚝한 형과 저와 다르게 대수는 어머니께 애교가 많았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유독 대수와 연락하는 걸 좋아하셨죠. 어머니, 제가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대수야. 이 늙은 애미 보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사업 준비는 잘 돼 가고 어디서든 너만 잘 지내면 이 어미는 그걸로 충분하다. 저는 어머니 기운받아 항상 잘 지내고 있죠. 어머니, 이번 겨울이 칠순이시네요. 제가 지금 하는 일만 잘 되면 서울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어머니 칠순잔치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여태껏 저 배불리 먹여주시며 키웠는데 이젠 제가 그래야죠. 그러니까 어머니 항상 몸 관리 잘하시고 지내셔야 돼요. 아셨죠? 친구분들과 어머니 좋아하는 꽃놀이도 자주 좀 다니시고요. 그래, 그래. 말만 들었는데도 이 애미 배가 빵빵하게 부르는구나.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다음에 올 때는 꼭 예쁜 색시 데려오고. 알겠지? 아이 어머니도 참. 어머니만큼 예쁜 여자가 어딨다고. 그래도 어머니 명의니까 제가 꼭 예쁜 색시 데려갈게요. 또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그래, 그래. 또 연락하자. 그렇게 대수랑 통화한 날이면 어머니는 나지막이 콧노래도 부르시기도 하셨죠. 그렇게 시간이 점차 더 흐르고 어머니는 기력을 많이 회복하셨는지 와이프가 갈 때마다 한 손을 꼭 잡으시곤 산책하러 다니셨죠. 혹시나 마음에 제가 뒤따라가 보면 와이프에게 꽃반지도 만들어주시고 꽃 목걸이도 만들어주시며 제 와이프를 보듬어 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와이프가 집으로 돌아와 제게 울먹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어머니 말씀에 펑펑 울었지 뭐예요? 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평소처럼 어머니랑 손을 꼭 잡고 산책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정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 얼굴에 쓰다듬으시면서 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아가, 서울 깍쟁이 아가씨가 이렇게 예쁜 내 며느리로 와줘서 이 애미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부족한 내 아들도 사랑해주고 예쁜 손주들도 내게 보여주고 말이다. 이 애미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리고 그간 내 건강 챙기느라 애 많이 썼지. 다 때가 있는 건데 혹시 내가 그때가 돼서 눈을 감더라도 네 잘못이 아니니까 부디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장이라도 내일 떠나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뚝 하고 떨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고 두렵기까지 했죠. 왜 연로한 부모님께서 내가 죽거든이라는 말만 꺼내도 괜히 걱정부터 하고 보는 게 자식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제 예상은 역시 틀리지 않았죠. 다음 날 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집 앞에 쓰러져 계셔서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왔다고요. 놀란 저는 와이프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병원에서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야 말았어요. 암이 이미 온몸으로 퍼져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았냐는 말이었죠. 그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어머니께 몇 번이나 입원을 권하셨다네요. 그런데 어머니는 매번 자식과 상의해 본다는 말만 하시고는 진통제만 처방해 달라고 하셨다고요. 그 당시 어머니 표정은 이미 치료를 포기하신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어머니 집에 갔을 때마다 약통이 항상 가득 차 있었고 여기저기 급하게 찢긴 약 봉투들이 보였는데 저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가 잠시 눈을 뜨셨을 때 저는 어머니에게 원망을 퍼부었어요. 어머니, 왜 그동안 비밀로 하셨어요? 제가 이 모든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면 슬퍼할 거란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적어도 자식으로서 어머니께 최선을 다할 시간은 주셨어야죠. 영기라, 넌 이미 내게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더 필요하니? 애미는 이미 충분히 살 만큼 살았고 더는 여한이 없단다. 그리고 제 자식 앞선 애미가 무슨 염치가 있어 더 살겠다고. 그러니 너도 이 가망 없는 애미 때문에 혹여나 돈 쓸 생각하지 말거라.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형만 자식인가요? 저랑 대수는요? 저랑 대수도 어머니 자식이에요. 어쩜 그렇게 어머니 생각만 하세요? 얘야, 미안하구나. 그런데 나 너무 힘이 들어. 널 보며 힘내다가도 밤만 되면 몸서리치게 허하고 영민이가 생각나 잠을 이룰 수가 없단다. 너한텐 정말 미안한데 이 엄마 편하게 잠 한번 자보고 싶구나. 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 몰라요. 전 모르겠다고요. 화가 난 저는 모든 걸 체념한 어머니의 표정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뒤돌아 나왔죠. 정말 지금 와서는 너무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어머니의 뜻대로 하기로 한 저는 어머니를 병원에서 모시고 나와 집에서 모셨고 그렇게 석 달을 더 사시고 칠순을 이틀 앞둔 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제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대수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어머니의 가벼운 감기에도 서울에서 쫓아오는 애였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시단 제 문자를 보고도 며칠간 연락 한 통 없는 게 의아했거든요. 어머니 가시는 길 못 빼면 평생을 후회할 대수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장례식 내내 초조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어머니 칠순 생일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대수를 생각하며 괘씸함까지 몰려왔어요. 이 자식 나타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어 라며 이를 갈고 있었죠. 그렇게 밤 11시가 다 되어갈 때쯤 제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게 아니겠어요?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전화기 너머로 아무 대답 없이 흐느끼는 목소리. 저는 그게 대수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너 대수지? 야, 김대수. 너 뭐하는 놈이야? 너 내 연락 못 받았어?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했는데 여태껏 뭐하다 이제야 연락하냔 말이야. 네가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배은망덕한 자식아.
계속해서 대답 없이 울기만 하는 대수.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이 녀석까지 이런 식이니 정말 제가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었죠. 너 어디야? 당장 이리로 안 와? 어머니 발의는 참석하라고. 연기라, 나 못 가. 아니, 안 가. 안 온다는 말에 저는 그 당시 머리 끝까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머리 꼭지가 돌아버렸던 거죠. 저는 쉴 새 없이 욕을 퍼부었고 네가 사람 새끼면 당장 튀어와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연기라, 나 망했다. 아이 쫄딱 망해버렸다고. 같이 동업하기로 한 친구가 내 사업자금 투자금들까지 싹 들고 잠적했어. 나도 석 달 전에야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고 그 뒤로 사기꾼 잡으려고 백방으로 쫓아다녔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 이 정도 찾았는데 없으면 이 사기꾼 자식 해외로 도망간 거겠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나를 공범으로 아는지 사기꾼 대신에 나를 고소하겠다며 끈질기게 쫓아다녀서 어디 다니지도 못해. 연기라, 나도 전 재산이 탈탈 털려서 지금 집 월세도 못 내서 내일이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뭐?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럼 나한테 도움을 청했어야지.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이리로 와. 와서 밥도 좀 먹고. 사업하겠다며 잔뜩 신이 나 몇 개월간 열심히 했던 대수에게 일어난 일들은 쉽사리 인정할 수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재로 명문대 해외 대기업까지 나온 대수가 사기를 당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잔뜩 겁먹은 목소리 그리고 떨리는 숨소리까지 이대로 대수를 혼자 두었다간 또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아 대수를 한시라도 빨리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더라고요. 연기라, 나 어머니한테 칠순날 서울 호텔 뷔페로 초대해서 잔치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지금 내 꼴을 좀 봐. 어머니가 20년 넘게 해준 밥을 여태껏 공짜로 먹었는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조의금 한 푼 없는 빈손으로 가서 공짜로 밥을 먹겠냔 말이야. 난 사람도 아니다. 그렇지 연기라. 어머니한테 칠순잔치 해주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발길까지 끊어놓고 정작 어머니 칠순날 그리고 장례식 날 조의금 낼 돈이 없어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말이나 되냔 말이야. 나 같은 놈은 살 가치도 없어. 대수의 격앙된 목소리는 당장 무슨 일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3년 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제 형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그때 전 다짐했어요. 비록 형을 지키진 못했지만 대수만큼은 꼭 지키겠노라고 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계좌 불러. 나도 월급쟁이고 최근에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가서 당장 여윳돈이라곤 500만 원밖에 없다. 이거라도 너 써. 고마워 연기라. 그런데 나 그 돈 언제 갚을지 몰라. 당분간은 절대 못 갚을 거고. 시끄러 이 자식아. 누가 너 보고 돈 갚으래? 그냥 살라고. 그게 나한테 갚는 거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살아.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대수를 동네 포장마차에서 만났죠. 어머니의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은 대수는 한바탕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후에 대수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두 손을 불끈 쥐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도와준 덕에 월세도 냈고 아껴가며 생활도 잘하고 있어. 연기라, 나 다시 시작해보려고. 학교 교수님이었던 분이 IT 쪽으로 크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내 이야기를 듣더니 투자해주신다고 했어. 나도 내 전공을 살려서 IT 관련 사업을 할까 하거든. 그래,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어머니도 하늘에서 널 도와주실 거고. 맞아, 다 네 덕이야. 한동안 난 내가 참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사기꾼과 공범으로 엮여
온갖 모진 욕설을 들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아무 조건 없이 내게 턱하고 돈을 보내는 널 보면서 날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살아갈 의지가 생겼어. 너한테 받은 돈은 500만 원이었지만 내게는 그 돈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네 믿음과도 같았으니까 말이야. 나 꼭 널 위해서라도 성공할 거야. 대수는 한다면 하는 친구였죠.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난 아무 걱정 안 해. 넌 분명 크게 성공할 애거든. 고맙다. 나 아마 당분간은 엄청 바쁠 거야. 그래서 연락도 잘 못할 거고. 그러니까 나 믿고 꼭 기다려줘. 그런데 영길아, 왜 너랑만 있으면 오징어 다리도 9개가 나오냐? 어휴, 이 무복이 자식. 내가 너 꼭 유복이 만들어줘야겠다. 뭐? 이 자식이 넌 잘 나가다 꼭 이런다니까? 저는 그날 오랜만에 혀가 꼬일 정도로 술을 마셨고 대수는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 나이 앞자리가 바뀔수록 그 숫자에 맞게 시간 가는 것이 배가 된다는데 어느덧 40살도 훌쩍 넘어버린 저는 4배나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사는 게 고단해 대수 생각은 잊은 지 오래였고요. 그 사이 아버지께서는 연로하셔서 혼자 지낼 수 없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겠다며 와이프가 먼저 아버지를 모시고 살자며 제안했습니다. 저와 초등학생 애들 2명, 유치원에 다니는 늦둥이, 아버지까지 본인을 포함해 6식구를 책임질 수 있다며 함께 살자는 와이프에게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움을 느꼈죠. 그때마다 와이프는 제게 내가 여보 유일한 복이잖아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곧장 아버지와 함께 살 집을 알아봤는데 의외로 손쉽게 평수가 큰 신축 빌라를 찾았습니다. 2층을 선택했는데 필로티 구조로 우리 집 바로 아래는 주차장이어서 혹시나 아이들이 뛸 경우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툴 일이 없었고 신축이라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아버지가 다니기 편했고요. 전셋값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편인가 의아하긴 했는데 그 당시 집값들은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치솟고 있었던 터라 이게 웬 행제냐 하면서 바로 계약했죠. 그런데 역시나 제게 무슨 횡재가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 말했다시피 와이프 빼곤 운이 지지리도 없는 놈이었는데요. 이삿날 당일 같은 호수에 이삿짐 차량이 2대 나와서 기사님들끼리 싸움이 붙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중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그뿐이게요. 심지어 제가 들어가려 했던 201호에서는 웬 부부가 나와 자기들이 엊그제 새로 이사 왔는데 무슨 또 이사냐면서 길길이 날뛰는 바람에 경찰도 들이닥쳤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평생을 사시던 집도 처분하셨고 저 또한 아이들 셋에 외벌이 살림이라 넉넉하지 못해 대출을 왕창 껴서 잔금 치룬 집이었는데 네, 말 그대로 전 망했습니다. 아주 쫄딱 망했죠. 당장 들어가서 머리 대고 누울 집도 없었고 전셋값은 전셋값대로 날려 대출은 또 대출대로 빚이 돼버렸죠.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한순간 길거리에 내쫓기게 된 저와 가족들은 급한 대로 필요한 짐만 챙기고 나머지 짐들은 이삿짐 센터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찜질방에서 며칠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으고 친구들에게 빚을 져 월세 보증금을 내고 원룸 하나를 구했죠. 하지만 원룸에 6명의 가족이 사는데 집주인이 마음에 들리 있겠어요? 집주인은 수시로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며 항의하셨고 점점 주눅 들어가는 아이들을 참아 볼 수가 없어 와이프가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찢어진 채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낸 지도 3개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여 년간 일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나이가 많은 직원들부터
정리해고를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대문을 박차고 나간다 라는 속담처럼 경과한 줄 알았던 우리 집에도 조금씩 불화가 생겼고 저도 더 이상은 버틸 재간이 없었죠. 끝이 날 것 같지 않던 불행의 길을 걷고 있던 어느 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들겼습니다. 똑똑똑. 영길아, 영길이 있니? 대수의 목소리였어요. 8년 만에 듣는 목소리지만 저는 한 번의 대수라는 걸 알았죠. 대수야, 대수 이 자식아.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과 동시에 저를 끌어안은 대수는 엉엉 우는 제 얼굴을 본인의 어깨에 묻은 채 저를 토닥였어요. 그래, 이야기 다 듣고 왔어. 고생 많았다, 영길아. 너 찾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번호는 왜 대체 바꾼 거야? 일이 좀 있어서 잘 지낸 거야? 난 보다시피 이렇게 됐어. 우선 들어가자. 어, 아버지,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저 대수예요. 힘없이 누워있는 아버지를 본 대수는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고 우리 셋은 8년간의 긴 여정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수는 제게 통장을 하나 건네며 말했죠. 현금으로 뽑아오려다가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자, 2억이야. 너한테 받은 투자금 이제야 돌려준다. 너무 늦어. 미안해. 2억이라뇨? 저는 순간 눈이 동그래져 한동안 말없이 대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돌연 정신이 들었을 때 이 돈은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죠. 아니야. 나 이 돈 못 받아, 대수야. 그리고 내가 그때 너한테 준 건 500만 원 뿐이었는데 2억이라니. 난 절대 받을 수 없어. 이건 넣어둬. 영길아, 너 그때 내가 한 말 기억해봐. 내가 너한테 받은 건 500만 원이 아니라 네 믿음이라는 말.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오히려 2억밖에 못 줘서 미안할 뿐이고. 그래도 안 돼. 나 이 돈 받을 수 없고 당장 갚지도 못해. 시끄러워, 이 자식아. 누가 너 보고 돈 갚으래? 그냥 살라고. 그게 나한테 갚는 거니까 쓸데없는 생각 말고 살아. 하며 피식 웃는 대수. 맞습니다. 제가 8년 전 대수에게 500을 건네며 했던 말이었죠. 영길아, 이 돈이 정 부담되면 엄마 살아생전 내게 해주셨던 밥값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나 아직도 엄마 칠순잔치 못 해드린 게 마음에 걸려. 나 정말 이렇게라도 갚아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또한 내 욕심이니까 네가 내 욕심 한 번만 채워줘라. 어? 대수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 통장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그래. 야, 네가 좀 많이 먹었냐? 나랑 형이 먹는 것보다 매번 배로 더 먹었지. 그리고 그뿐이냐? 우리 어머니 사랑도 네가 몇 배로 더 먹었잖아. 그래서 우리 세 형제 중에 네가 키도 제일 크고 덩치도 항상 제일 컸으니까 말이야. 내가 이거 받을게. 그런데 내가 꼭 갚을 거다. 돈으로 못 갚으면 어머니 대신 내가 밥 해주지 뭐. 야, 그건 싫어. 난 네가 한 요리가 얼마나 맛없는 줄 모르지? 그리고 오늘 내가 오징어 다리 10개 있는 놈으로 10마리 사왔다. 저는 이렇게 대수가 준 돈으로 기적처럼 다시 재기할 수 있었어요. 지질이 복도 없는 제게 지옥문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적이 이뤄진 거죠. 그리고 오늘 저는 대수 결혼식에 다녀와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일하는 데만 몰두하다 평생 노총각으로 사는 건 아닌가 했는데 와이프에게 소개받은 재수 씨와 한 번에 눈이 맞아 반년 만에 결혼까지 골인했죠. 대수의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벅차 주책맞게 남몰래 기쁨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했던
기적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말이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와이프를 만나 내 인생에도 복이 있구나 싶었을 땐 아이도 갖고 행복하게 지냈다가 형의 죽음 앞에 그래, 난 운이 없는 놈이었지 하고 지내니까 줄줄이 나쁜 일들만 생겼던 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옥 문에서 해방한 이후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갖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듣고 꼭 그러셨으면 하고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